이스라엘이 전쟁 자제는커녕 이제는 유엔군까지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레바논에 있는 평화유지군 기지까지 부수는 상황이죠. 유엔은 전쟁 범죄라며 규탄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이슈W 주제는 이스라엘의 함정입니다. Beirut was brutally attacked and slaughtered. فإنه ومن هذه الساعة نعلن بأن كل استهداف لأبناء شعبنا الآمنين נדע מה לעשות, הכוחות מוכנים בהגנה וחיל האוויר מוכן להתקפה. אירוע כזה לא קרה למדינת ישראל ב-75 שנות קיומה. أو القلق من أن تتدحرج هذه الجبهة إلى حرب واسعة. ואמרתי לו, אנחנו נשבענו, אני נשבע, לחסל את החמאס. שום דבר לא יעצור אותם. We have to be careful. They have to be careful. The whole world's public opinion can shift overnight. We can't let that happen. 이스마일 하니예가 이란에서 피살됐습니다. المنطقة اليوم أمام مخاطر حقيقية. الكل يجب أن يفهم أبعاد المعركة الحالية. 히즈볼라를 30년 넘게 이끈 수장 하산 나스랄라를 제거했습니다. לא נעצור עד השלמת המשימה, ויש לה מטרה אחת, לנצח. 이스라엘이 공격 수위를 낮추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중동 사실은 하루하루가 아니라 오전, 오후 뉴스가 또 다릅니다. 우리 연구원님 나오신 김에 지금 중동 상황을 어렵지만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간략하게 설명드린다는 건 좀 너무 힘든데 너무 힘들어요. 네, 너무 맞아요. 힘든데 이제 시작한다면 어찌됐건 이스라엘은 우선 끝까지 그 대선 국면에서 자기네들 협상 우위를 위해서 밀어붙이겠다 한 상황이고, 근데 뭐 지금 그거는 붙잡고 싶습니다. 뭐 다들 얘기하는 게 이제 5차 중동전 간다, 세계대전으로 갈 거다 이런 얘기를 어떤 분들은 하시는데 그렇게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유인이 그렇게 있지는 않고요. 네. 근데 그 왜 레바논에 확전을 했느냐, 결국은 이 전쟁의 시작의 그 메인 타겟이었던 하마스 괴멸을 위해서라면 그 레바논 남부에 있는 헤즈볼라 정도는 어느 정도 정지 작업을 하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이미 들어갔고, 그것은 군사작전에서도 다 밝혀졌습니다. 자기네들이 뭐 리저널 로컬라이즈드 레이드라고 해서 그게 자기네들의 군사작전은 그냥 국수적으로 자기네들이 헤즈볼라 기지가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걸 파괴하고 나오겠다, 주둔은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꼬이기 시작한 거죠. 이제 들어갔는데 이제 그 소위 말해서 9월 23일부터 시작했던 북쪽으로의 화살 작전은 그래서 압도적인 이스라엘의 공군력을 바탕으로 그렇게 때릴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9월 30일부터 이제 지상군 파견이 들어가서 지상군 작전이 시작됐는데, 지상군이 들어가면 그 게임이 이렇게 한쪽으로 한 원사이드한 경기로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다 벙커화가 돼 있고 지중화가 되어 있고 거기도 다 그런 그 게릴라 전쟁과 그런 전쟁의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모든 학자들이 아마 전쟁이 그 지상군 들어가면 네타냐후와 지금 행정부가 큰 소리 치지만 팔루자에서 벌어졌던, 미국이 이제 이라크에서 들어가서 그 IS와 싸우고 알카에다랑 싸우고 거기 그 테러리스트 그룹과 싸울 때 벌어졌던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했는데 그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공수 부대를 보내서 그다음에 기갑 부대에 어느 도움을 받아서 해결했다 그랬는데 그게 안 되니까 한 개의 사단을 더 보내고 이제 계속 투입을 하는 상황인데, 아마 이게 전쟁이 지금 어떻게 더 확전이 될지 모르겠지만 진행되면 될수록 이스라엘 군인과 이스라엘 피해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당연히 시작될 때 이스라엘이 압도적으로 이겼기 때문에 네타냐후 지지율이 상당히 올라갔지만 그 이스라엘군의 피해자가 늘어나면 늘수록 지지율은 출렁일 겁니다. 그 한 발예가 9월 초에 이스라엘 네타냐후가 강력하게 군사작전을 하면서 인기가 잠깐 올라갔다가 그 인질 구출 작전하는 데서 6명이 죽고 나니까 70만 명이 데모를 하고 지지율이 확 떨어졌거든요. 정말 그 정권 안보 차원에서도 문제가 된다 해서 네타냐후 총리가 직접 대국민 사과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지금 상황 이제 확전이 되면 지금 이스라엘이 원하는 방향으로 되기는 쉽지 않고 이제 좀 계속 이런 이전 투구처럼 될 것이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어찌됐건 미국 대선이 끝나고 나서는 이제 평화협상에 들어가야 될 테니까 그 유리한 고지에서 평화협상을 이끌고 가기 위해서 군사작전을 계속 밀 거다. 그 상황에서 여러 피해자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0월 들어서요, 알파 기자님.
그러니까 9월 말에 이스라엘이 지상군을 투입하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 뭐 유엔 쪽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또 레바논 정확히는 헤즈볼라가 이스라엘도 보복 공격하는 이런 과정들이 지난 한 보름간 쭉 펼쳐졌어요. 지금 뭔가 이렇게 분기점에 온 것 같기도 하고 전환점에 온 것 같기도 한데 일단은 일단 처음에는 이스라엘군하고 유엔군이 부딪힌 적이 없었고요. 근데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안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거기서 원하는 속도로 올라가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유엔군이 있는 지역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려면 이제 유엔군한테는 빠지라고 했는데 유엔군이 싫다 그럴 수 하니까 없죠. 네. 그래서 이제 영상들을 보니까 탱크가 와서 그 문을 이렇게 부셔버리는 장면도 있었고 그리고 스리랑카 군들이 있는 데를 이제 때렸는데 거기서 투명 이스라엘 스리랑카 군이 이제 피해를 받았는데 이제 여기서 딴지를 크게 거는 거는 아일랜드예요. 아일랜드, 스페인, 노르웨이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분위기가 너무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나타냐후 총리가 나와서 사과를 했고 우리가 일부러 한 거 아니고 We regret any harm done to UNIFIL personnel, and the IDF is doing its utmost to prevent such incidents. But the best way to ensure the safety of UNIFIL personnel is for UNIFIL to heed Israel's request and to temporarily get out of harm's way. 근데 유엔 군인들은 안전하게 거기서 계시고 싶으시면 좀 자리를 바꿔 좀 비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준 입장이 변한 게 하나도 없네요. 네. 뭐 물론 이제 뭐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뭐 우발로 때릴 수도 있어요. 하여튼 그리고 이제 어제는 좀 약간 신기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헤즈볼라는 이상한 폭탄들로 이제 이스라엘 때리다가 그러면 아이론돔이 좀 정신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수많은 이상한 미사일들을 좀 그래서 바다를 통해서 늘어늘 인공기를 날려가지고 이제 나름 헤즈볼라도 정보가 해수했나 보죠. 그 이스라엘도 좀 뚫려나 보죠. 딱 군인들이 아무런 문제 없이 너무 방심하는 기분으로 저녁으로 먹을 때는 그 군사 기지를 때렸어요. 근데 영상들을 보니까 여기저기 다 피바다인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이스라엘 공식 숫자로는 4명 군인이 죽었다고 했는데 근데 병원이 얼마나 부족하길래 군사 병원들을 다 때려치고 주변에 있는 일반 병원 한 8개가 지금 다 군인들을 받아서 치료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죽은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레바논이 일종의 좀 약간 제2의 베트남 같은 걸로 보이고 있어요. 지금 상황을 본다면 잠깐 조금 덧붙이자면 이거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일제 시대 그 일제가 이제 우리 쳐들어왔을 때 정명가도였잖아요. 우리가 명나라를 치러 가니 길만 내달라 그걸 비슷하게 이제 PKO군한테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걸 막으니까 탱크가 들어와서 정문을 때려부시는데 그걸 거죠. 우발적이라고 할 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브레이크가 고장 나가지고 비켜 브레이크가 고장 났어. 그럴 수도 있죠. 그 결함이 있을 수는 있으니까요. 뭐 그렇다가 보고 그다음에 지금 말한 거는 이제 베냐미냐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중부 도시라서 길게 들어와야 되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보도되는 거는 그거보다 피해가 좀 크지 않느냐. 왜냐하면 병원이 이제 잘 감당을 못한다 이러니까 그래서 요는 이스라엘이 지금 승승장구를 하고 있지만 아까 말한 거랑 또 연결이 되는데 헤즈볼라랑 전쟁이 격화되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전쟁을 승리하고 이렇게 그 여론의 그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전쟁을 할 수가 없어서 소위 말해서 지금 네타냐후가 세게 얘기했던 3년 전쟁할 수 있다, 7년 전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솔직히 가능하지 않은 그 작전이다. 이렇게 좀 우리가 조금 행간을 띄어서 한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구정 기자님, 이스라엘 공격으로 유엔군이 지금 다쳤다는 소식이 며칠째 들리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공격을 이제 평화유지군 그 유니필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정확한 명칭은 레바논 이제 임시 주둔군인데 뭐 인도네시아, 뭐 인도 아일랜드 뭐 한 40여 개국, 한 46개국 정도 되더라고요. 한 10,000명 정도로 구성된 부대인데 이제 아일랜드가 이렇게 격앙된 거 그 얘기 잠깐 하자면은 이게 78년에 처음 유니필이 만들어졌을 때부터 아일랜드가 거기서 많이 활동을 했었어요. 그리고 마침 이 공격이 있던 시기가 아일랜드군이 거기서 지휘 업무를 맡고 있는 기지들도 좀 있고 그다음에 아일랜드 총리가 마침 미국 방문해서 정상회담 하는 그 시기에 또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아일랜드 또 조만간 또 총선이 있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아일랜드는 격앙되지 않을 수 없는 분위기고
그다음에 그래서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일단 소셜 미디어에 글을 올렸죠. 이건 뭐 국제법 위반이고 네. 이거는 뭐 전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가 아니라 우리 누구나 다 알죠. 네. 이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유엔군의 깃발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 한마디로 떠나지 않겠다. 거기서 유엔이 포기한다라는 건 이스라엘에 그냥 살인 면허 주는 거나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질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안보리도 그래서 이제 14일인가 성명 내면서 이제 일단 유니필 군에 대한 지지를 이제 재확인을 했는데 네. 근데 이 말투가 좀 애매합니다. 모든 당사자가 유니필의 직원들과 건물 안전을 존중하라라고 했는데 누가 공격했는지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또 명시를 하지 않았어요. 직접적으로 이스라엘을. 규탄하지 않고 돌려서. 안보리가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스라엘이 막가 행태를 보이는 거고 사실 뭐 유엔 평화유지군을 직접적으로 공격한 거는 처음이라고 하지만 팔레스타인 그 가자 지구에 있는 그 유엔 구호기구 그 언루아라고 부르는 거기는 계속 이스라엘이 공격하고 있죠. 올해 8월인가는 유엔 인권사무소가 이스라엘의 이 유엔 기구 공격 해도 너무 심하다라고 할 정도고 사실 저는 이스라엘의 이런 행태가 진짜 낯설지도 않은 게 뭐 예를 들면 2003년 이라크전 때문에 세계의 시선이 다 거기 쏠려 있을 때 네. 국제 구호기구들 이스라엘이 많이 공격해요. 그래서 가자 지구에 영국인 구호단체 직원이 유엔은 아니었지만 진짜 그때 불도저인가 포크레인가로 밀어서 죽인 적도 있었고 뭐 중국 대사관 오폭한 적도 있었고 그렇게 해서 아무도 감시할 수 없는 공간으로 만드는 거 그건 이스라엘이 반복해서 계속 수십 년째 해오고 있는 짓이에요. 요거는 왜냐면 이게 저도 구정원 기자님 모든 편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측 얘기를 좀 해야 되는 네. 얘기가 있어서 네. 근데 이제 저는 믿지는 않고 저도 규탄을 하는데 이스라엘의 입장은 이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왜 언루아나 공격을 하냐면 거기에 모여 있는 구호 물품을 하마스 애들이 다 이렇게 착복하고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격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번에 유엔 평화유지군 그 기지를 공격한 거는 그 기지랑 한 200m 떨어진 곳에 헤즈볼라의 땅굴에 이렇게 있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자위권 발동으로 이걸 하는 것이다 해서 이야기는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이스라엘 측의 이야기도 어느 정도는 또 해줘야지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논리가 이스라엘에서. 똑같은 게 지금 가자지구 그 병원이나 학교 계속 공격할 때도 그 밑에 인간 하마스의 방패. 터널이 네.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레바논 공격하는 것도 똑같은 논리입니다. 네. 유엔 옆에 우리는 어쩔 수 없었지만 거기에 헤즈볼라가 땅굴, 터널을 네, 땅굴이 파놨기 있습니다.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같은 논리를 하고 있는데 네.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뭐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켜봐야 되겠지만 예, 네. 그런 식의 계속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엔 평화유지군이 배치된 건 지난 2006년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전쟁 이후였는데요. 당시 33일간의 전쟁 이후의 국제사회의 어떤 압박이자 약속이었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01호입니다. 간대원님, 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이제 앞서 이제 백 박사님하고 구정은 기자님 말씀하셨지만 이미 실효성이 없죠. 지금 뭐 난리도 아니고. 네. 유엔 안보리 결의 1701호의 핵심은 유엔 이제 평화유지군을 배치하는 거란 말입니다. 최대 무려 15,000명이나 배치하겠다. 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내용이 리타니강. 레바논 남부에 있는 리타니강의 이북 위쪽으로 헤즈볼라의 세력을 올리고 더 이상 내려오지 마라. 이런 내용도 있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헤즈볼라가 계속해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네. 이런 게 지켜질 리 만무한 거죠. 네. 이제 레바논을 헤즈볼라를 이스라엘이 공격을 했는데 사실 졌잖아요. 이스라엘이 지고 그러니까 사망자는 당연히 헤즈볼라 쪽에 많았지만 그때 이스라엘이 진짜 중동에서 망신을 당하고 망신을 당했어요. 예, 망신을 당하고 이제 결국은 철군을 하고 그래서 그때는 뭐 그 이후에 이제 상황이 그다음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인 것도 있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거를 다시 한번 또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다시 이제 그 군대가 들어간 건데 미국과 안보리가 해결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영원히 반복될 거예요. 매번 똑같아요. 무한 그래서 사실은 반복. 네. 이거는 해석하고 분석하고 뭐 말하는 사람도 힘이 빠져요. 이스라엘의 행위도 문제지만 저는 결국은 미국이 무력화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뭔가 30년간 국제 뉴스를 다룬 한 기자의 푸념과 같은 한숨과 같은 좌절감이죠, 이거. 네, 좌절감의 어떤 멘트였습니다. 네. 요건 하나 짚고 말씀하신 대로 너무 무력하긴 한데 우린 계속 이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래도 이스라엘의 그 군사 작전을 이렇게 늦출 수 있었던 거는 PKO군이 들어가서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평화유지군. 예, 평화유지군이 그래서 당연히 이제 유엔 무용론 저도 되게 너무
힘이 없구나 이렇게 하지만 역사 우리가 알잖아요. 진보는 천천히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래도 이런 것들을 계속 해야지 그나마 그런 안전 브레이크는 있으니까 너무 우리가 유엔을 당연히 비판할 부분은 있지만 이게 유엔 필요 없어까지 가면 안 되는 지점도 있다라는 거를 좀 저희가 좀 이렇게 또 지금 짚어봐야 제가 안 그래도 네. 지금 말씀드리면서 아 너무 무력하게 말씀드렸나라고 약간 그랬는데 네. 박사님께서 그러니까 여기서 마침 설명을 지적을 잘해주셨습니다. 근데 무력할 느낄만 하죠. 지금 네. 예, 너무 못하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가 또 통화를 했습니다. 여러 차례 했죠. 지난 12월 9일이었는데 연구원님 어떤 대화가 이번에는 오갔습니까? 지금 호사가들이 얘기하는 것은 뭐 지금 트럼프를 밀어야 네타냐후가 좋으니까 네타냐후가 지금 계속해서 도발을 하고 핵시설을 때릴 수도 있다, 정유시설을 때릴 수 있다. 왜냐하면 그 미국 지금 대선 국면에서는 어찌됐건 집권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를 네네. 계속 창피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네타냐후 행정부가 계속 바이든이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도발하고 확전을 해가면 갈수록 트럼프의 이익이니까 이렇게 지금 도발을 하고 불리하니까 해리스한테 불리하니까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아마 지금 통화에서는 이렇게 얘기가 됐겠죠.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너가 자꾸 이렇게 해서 우리 미국 내부 정치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 너네들한테도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확실히 던졌겠죠. 그리고 우리가 너를 100% 이스라엘을 지원하겠지만 이게 만약에 미국의 정치나 이런 것들에 그 개입을 하는 그런 느낌으로 되면 이게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는 다 정산을 할 거니까 조심하고 자기네들 이렇게 페이스 조절을 해라 이런 식의 얘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확전이 크게 될 수 있는 상황은 만들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아마 그게 먹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도 이스라엘이 그 정유시설은 공격 안 할 것 같다고 해서 유가가 다시 또 내려갔거든요. 간담 지금 어쨌든 네타냐후의 이런 모든 흐름과 중동의 혼란은 대선을 앞둔 바이든 행정부에는 굉장히 불리하고 골칫거리일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바이든 정부가 지금 좀 애매합니다. 스탠스가. 이스라엘 정책에 대해서 정권 초부터 하지 마라 말로만 했단 말이에요. 원래 이제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항상 책임을 져야 되고 무언가 이슈가 터졌을 때 야당은 웃고 여권은 이제 좀 신음소리를 내고 이제 그런 법이잖아요. 네. 지금 다음 대선에서 해리스가 트럼프를 이기기 위해서 지금 모든 것을 동원해도 시원치 않은데 계속 이스라엘이 막말로 깽판을 치니까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미국 민주당 입장에서 환장하겠죠, 이제. 미국 경합주 유권자 2명 가운데 1명이 중동 대응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적임이라고 여론조사 결과 응답했다는데요. 알파고님 이 기사 보고 어떠셨습니까? 예, 여기는 이제 트랜실베니아가 네바다주를 말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해리스보다는 트럼프는 조금 더 앞서가 있는 걸 나와요. 왜냐하면 자기 시절 때는 뭔가 없었잖아요. 사람들이 매일매일 텔레비를 보고 바이든 정부의 이제 무능함을 느껴서 트럼프 때는 그래도 좀 와서 큰 소리야 하지 마라 하면 사람들 멈추지 않았을까. 이대로 가면 다음 대통령 트럼프 맞아요. 어떤 스트롱맨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중동 혼란은 트럼프 지금 후보가 잠재울 수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한다. 경합주의 사람들은. 알겠습니다. 일단 좀 더 보도록 하고요. 얼마 전 유엔에서 연설한 네타냐후 총리가 이란, 이라크, 시리아로 연결되는 시아파 벨트가 시커멓게 칠해져 있는 지도를 보여줬죠. 그리고 저주의 지도라고 써놨습니다. On the one hand, a bright blessing, a future of hope. On the other hand, a dark future of despair. And if you think this dark map is only a curse for Israel, if you think that, then you should think again. 이거 혹시 다들 보셨습니까? 내부 이간질의 끝판왕이에요. 그림으로 이미지로 보여주기. 이걸 지금 전 시아파 사이트들을 보여줬는데 돌려봤는데 다 이 사진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 우리는 시아파로서 올바른 길에 있어. 오히려 우리나라가 거기 없다는 거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리고 순위파 사이들이 야 나태뉴 우리 거기 왜 넣었어? 오히려 그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민폐라고. 근데 저는 그게 정말 그 이스라엘이 그 손잡았거나 손잡으려 하는 이 축복의 나라들, 전 이 나라들의 면면을 보고 정말 이거는 실소가 나오는 수준이었어요. 이 순위파 국가들. 이집트. 그 군부 권위주의 정권이 학살로 지금 재집권해서 아랍에 보면 짓밟고 재집권했죠. 그다음에 수단.
여기도 역시 독재에 쫓아낸 다음에 그다음에 지금 내전 중이잖아요. 네, 수단 내전 어떤 중이죠. 축복을 가리키는 건지 이스라엘이 좀 모르겠는데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연합 중동에서도 가장 민주주의와 거리가 먼 그러니까 왕정 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이제 반민주적인 쪽에 있는 나라들이고 또 그래서 전제 군주국이고 또 2015년에 예멘 침공에서 인도적 재앙을 일으키고 정말 뭐가 축복이고 뭐가 저주인지. 네, 연구원 이게 그냥 국내 정치용이라면 그래도 좀 이해해요. 이스라엘 총리 공간에서 했으면 그나마 이해를 하는데 하필이면 유엔에서 이 그림을 들고 이렇게 저주와 축복을 대비하는 그림을 보여줬는데 이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네타냐후 총리가 이거 말고 이란 핵할 때도 이상한 그림 하나에서 폭탄 그림 있고 90% 왔다 이란 핵 그것도 해서 좀 재밌는 거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요거 관련해서 글을 하나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도가 뭐냐 그래서 저는 세 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이걸 딱 드러낸 건 뭐냐면 첫 번째는 그 이란 따돌리기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저항의 축 세력을 다 이렇게 적으로 이렇게 돌리려고 하는 그냥 그 얘기고요. 둘째는 뭐냐면 소위 말해서 아브라함 어코드라고 하는 아브라함 협정에 이렇게 자기네들이 이 전쟁 터지기 전에 트럼프 행정부가 그렸던 그림이 야 이제 영토 대 평화 말고 이제 팔레스타인 국가 만들어줘서 평화 구축하는 건 없어졌고 이제 우리 경협 통해서 하자. 그래서 소위 그때 그 UAE, 바레인 다 들어왔었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안 들어갔지만 이집트하고 다른 나라가는 들어가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또 다른 이제 그러니까 밀어넣기죠. 그러니까 야 우리 이스라엘은 열려 있어. 우리 언제든지 너네들 경협할 거야. 너 네옴시티 지금 힘들지? 사우디 우리 내가 같이 해서 해보자. 너네들 UAE도 마찬가지지. 경협이 더 필요하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제가 중동 전쟁으로 가긴 쉽지 않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이미 세력이 갈렸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포인트인데 하나는 소위 말해서 저항의 축 세력 따돌리기. 그다음에 그 순니파 애들 그래서 아브라함 협정과 연계돼 있던 국가들 다시 이제 경협으로 같이 끌어당기는 그 목적. 그다음에 마지막은 자 이게 제일 가슴 아픈 건데 팔레스타인 이슈는 아랍 국가와 관계 개선에서는 전혀 다른 의제야라는 걸 확실히 보여주는 거죠. 과거에는 팔레스타인 문제가 해결돼야지 아랍 국가들과도 같이 이렇게 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1967년 카르툼 선언을 그게 이제 국제사회에서 협약이었고 오슬로 협정까지 연결된 건데 이제 그거는 이제 오슬로 협정은 좀 끝났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이슈는 따로 보자라고 하는 그 그림을 저렇게 그 그림 이미지화해서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건 대내적인 것보다 대외적인 그 제스처였습니다. 네, 혹시 오해가 있을까봐 설명을 좀 드리면 이 아군과 적군 뭐 피하 구분이 현실 정치에서 필수적이고 뭐 불가피하죠. 근데 저희가 뭐 이란, 이라크, 시리아 이쪽을 옹호하자는 게 아니라 유엔이라는 그 국제 무대에서 저런 지도와 이미지, 저런 발언이 과연 도움이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최악의 경우 이제 지금 전쟁이 잦아지는 게 아니라 계속 이제 헤즈볼라 이렇게 퍼져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결국은 또 이제 이란과 서로 한 번씩 보복하는 그런 게 지난 몇 달 동안 있었죠. 이스라엘과 이란. 이게 전면전으로 혹시라도 붙을 가능성 어떻게 보시고 실제 그렇게 된다면 이 군사력을 봤을 때 어떻습니까? 제가 이거 늘 말씀드리는데 뭐 never say never죠. 그러니까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라는 말씀 못 드립니다. 확전 가능성 있죠. 근데 그 확전 가능성은 지금 아직까지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전 아직 낮은 상태라고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란과 이스라엘은 말씀하신 이란이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면전을 해서 정말 그 이스라엘과 이란의 정규군이 지상전까지도 붙는다. 어디서 어떻게 붙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란이 자기네들의 정규군을 이스라엘에 보낸다 하더라도 이라크, 시리아 다 건너서 와야 됩니다. 그렇죠, 거리가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공군 전력은 이스라엘이 압도적이라서 그거는 소위 말해서 호랑이 입에 얼굴을 들이미는 격이에요. 그러면 바다를 통해서 이렇게 그 지중해를 보낸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지키고 있어요. 그러면 이란이 할 수 있는 거는 비대칭 전력을 이용한 싸움. 그러니까 뭐 게릴라전이라든지 미사일을 공격하든지 지상군은 헤즈볼라가 싸워주는 대신 그 밑에서 정보라든지 물자라든지 대주는 거. 그리고 아니면 특수요원을 보내서 요인 암살을 이렇게 그 하든지 그런 거 수준밖에 할 수가 없어요. 이란 입장에서는. 그래서 대리전을 시키는. 대리전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미사일 쏘는 거, 그다음에 이런 거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걸 이스라엘이 알기 때문에 더 세게 이렇게 미는 면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막 이란을 세게 공격을 한다면 뭐 이란이
아 그래 너 죽고 나 죽자 호르무즈 해협 다 막고 그다음에 우리도 쿠웨이트나 사우디아라비아나 UAE 있는 유전 다 때릴 거야라고 하는 거. 근데 그거 소위 말해서 엔드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란이 이제 다 죽었구나 끝났구나 그러면 내가 죽기 전에 내가 끝까지 항전을 하리라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계속 말한 게 이겁니다. 왜 그러면 이란은 계속 말씀하신 대로 10월 1일 날 또 공격을 하고 이랬습니까? 우리가 그 9월 23일 북쪽으로의 화살을 그 이스라엘이 공격을 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 그 전에 그 헤즈볼라에서 이란 도와줘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잖아 했을 때 페제스키안이 거부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거부를 하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40년 동안 이란과 같이 싸워줬던 나스랄라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란 입장에서는 이제 야 너 40년 동안의 동지를 도와달라고 하는데 안 하고 해서 죽게 만들었잖아. 너 이래도 개입 안 할 거야라고 하는. 그래서 페제스키안은 나는 절대로 하기 싫은데 지금 이스라엘이 놓은 덫에 내가 계속 어쩔 수 없이 가고 있는 형국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아직 전면전까지 갈 수 있는 확률은 좀 낮다. 그게 뭐 페제스키안이 너무 착한 사람이라서 인내력이 높아서 그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리는 정황과 상황이 전쟁을 하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레바논과에서 레바논 정규군과까지 싸워서 이제 레바논과 이스라엘의 그 국가 대 국가 싸움이다 이렇게 확정이 되면 이스라엘이 그거를 또 이끌어갈 수 있냐? 그거는 좀 지금 능력상 쉽지 않기 때문에 확전은 좀 저희가 조금 좀 차분히 좀 분석하면서 봐야 될 그 지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도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고 이제 대통령이 바뀌면 또 이제 또 다른 국면이 될 거니까요. 미국 대통령이 바뀌면. 네. 레바논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알파오 기자님. 레바논은 이미 내전, 경제 상황은 이미 너무너무 안 좋은 상황이었고 사람들이 정말 거의 한 60% 이상이 거의 빈곤층에 가깝다고 하죠. 이런 상황에서 과연 헤즈볼라라고 하더라도 전쟁이 난다면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전쟁에다가 레바논 군이 잠전하지 않는 상황이고 이스라엘 군이 온다고 하길래 국경에 있는 레바논 군이 다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유니필만 남은 거예요. 유엔 군이 남은 거고. 그래서 지금으로는 레바논 사람들은 물론 헤즈볼라한테는 전쟁이 터지기 직전까지는 제발 좀 이스라엘 자극시키지 마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삐삐 사건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수뇌부가 제거되고 난 다음에 지금 전쟁이 터지는데 헤즈볼라 지지자가 아닌 시민들도 죽어가고 있으니까 헤즈볼라한테는 나름 이제 거부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데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침공하는 거 오늘 처음 아니잖아요. 그렇죠. 78년 때 한 번, 82년 때 한 번, 2000년 때 한 번, 2006년 때 한 번. 그리고 78년하고 82년 때는 헤즈볼라가 없었어요. 그래서 레바논 사람들 그걸 알아요. 그걸 아는 것보다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스라엘이 헤즈볼라 때문에 우리를 때리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가 이걸 막게 돼 있어요. 맞게 돼 있다? 네. 맞게 돼 있다. 알겠습니다. 간대원님, 사실 얼마 전만 해도 이스라엘 국민들 이게 참 여론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푹 꺼졌다가 푹 올라갔다가 그래서 이스라엘 이제 국민들 중에 일부가 인질로 잡혀가서 거기서 사망하는 사건 때문에 지지율이 내려갔다가 최근에 이제 레바논 쪽과 교전이 시작되니까 또 올라갔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어떻습니까, 상황이? 사실 네타냐후의 별명이 미스터 시큐리티, 미스터 안보였어요. 그러니까 안보하면은 네타냐후였다. 근데 작년 10월에 하마스가 먼저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그 미스터 시큐리티의 얼굴에 먹칠이 생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네타냐후 지지율이 박살이 났었습니다. 근데 요 근래 이제 레바논의 헤즈볼라와의 전쟁이 확전이 되면서 오히려 좀 올라가고 있는 추세예요. 지금 현지 매체 채널 12에 의하면 네타냐후 총리가 전쟁을 잘 하고 있다. 이런 응답자가 43%입니다. 43. 근데 못한다는 응답이 또 53%예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잘한다는 응답이 과반은 아닌 겁니다. 근데 이것도 잘 봐야 되는 게 열흘 전에는 전쟁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35%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오른 거죠. 그래서 올랐다고 하는군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여론은 또 계속 바뀌기 마련이니까요. 네.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작년 10월 7일이었으니까 1년이 훌쩍 이제 지나고 있는 느낌입니다. 이제는 누가 무엇을 위해서 왜 싸우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시죠. 연구원님, 지금 네타냐후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네.
우선 이 전쟁을 마무리하는 거겠죠. 그리고 그 안에 그 행간에 들어가 있는 건 자기 정권 생존이겠죠. 근데 아마 정권 생존은 힘들 겁니다. 이제 전쟁이 끝나면 어느 정도 내려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어떻게 마무리 짓느냐가 한 번 내려오더라도 정말 이제 정치 생명은 끝난 것이냐 아니면 다음에 어떤 요소 좀 약간 강력한 리더십이 소구가 될 때 자기가 다시 재등장할 수 있느냐 그런 상황이라서 그거에 맞게 이제 그 군사 작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되고요. 어찌 됐건 그렇게 성공을 하려면 하마스는 괴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헤즈볼라를 괴멸시키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자기가 전리품으로 이스라엘 국민들한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우리를 공격했던 하마스는 내가 끝장을 냈다라는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그 군사 작전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근데 가슴 아픈 거는 이겁니다. 제가 옹호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네타냐후가 이렇게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던 거는 이게 운도 작용을 했지만 나스랄라를 암살한 거, 사살한 거. 그래서 그 지지율이 결집됐으니까 어찌됐건 지금의 네타냐후의 지금 그 동력을 갖고 네타냐후가 원하는 것은 최소한 하마스는 괴멸을 시켜서 자기가 국민들한테 돌아갔을 때 향후 행보를 이제 담보할 수 있는 어떤 그 전리품을 가져가겠다. 그게 지금 네타냐후 정부의 그 계획 아닐까 싶습니다. 네타냐후가 총리 처음 시작한 게 96년 아닙니까? 네, 근데 다음 행보라고 말씀하시니까 이제 평생 직업인지 갑자기 또 헷갈려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인종 청소와 학살의 아픔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은 유엔의 결의로 국가를 건설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은 다른 집단을 학살하고 유엔군까지 공격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언제까지 지켜만 봐야 하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